네, 이번 시간은 제22장 왜 전 세계가 모두 발전하지 못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까지 보면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걸 도입을 해가지고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뭐 기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총으로 따져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것은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다음에 자본과 노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많을수록, 그다음 기술이 높을수록 뭐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뭐냐면은 이걸 이제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근접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든 기술, 자본, 노동이라고 이렇게 근접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변하게 만드느냐, 그죠? 그 투입 요소 또는 기술의 뒤에 있는 그 무언가가 어떤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잘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이제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지리 가설이라든지, 문화 가설이라든지, 뭐, 제도 가설이라든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제도와 경제 발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외국의 원조 같은 거, 그러니까 빈곤의 해결책이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영의 근접 원인들은 국가의 번영과 핵심 개념을 따져보면은 번영의 근접 원인은 국가의 번영과 빈곤을 투입 수주가 연결시키는 데 반해서 그죠? Y는 K와 L의 함수고 기술의 함수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 AKL로 연결시키는 데 비해서 근본 원인들은 그런 투입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리 문화 제도는 번영의 근본 원인을 제시한 가설들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유에 대해서 그죠? 네. 포용적 경제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제도 관련된 거죠. 제도 관련된 거. 그다음에 창조적 파괴는 기술 변화를 통한 경제 성장의 필수적이다.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이 도입돼 가지고 기존의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대체하는 과정. 그런 거를 이제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운명의 역전에 대한 증거는 제도 가설을 지지한다. 이 얘기도 뭐 지금 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운명의 역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 잘 살던 국가들이 아주 오래전에 잘 살던 국가들이 지금은 잘 못 살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에 따라서 뭐 어떤 가설에 대한 반박 같은 거를 우리가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는 뒤에서 좀 얘기를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어, 요거는 그냥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번영의 근접 원인인데 근본 원인. 그래서 번영의 근접 원인이라는 것은 생산에 있어서 바로 투입되는 인풋들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1인당 GDP를 초래하는 물적 자본, K, 그쵸?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은 우리 L이라는 거에다가 노동의 퀄리티, 그쵸? 노동의 퀄리티. 우리 여기서는, 책에서는 스몰 h라고 얘기를 쓸 수도 있고, 솔로 모형에서는 그냥 efficiency라 해서 그냥 2 곱하기 1 이렇게 됐었죠. 노동에다가 노동의 질, 효율성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것도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근접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들은, 인풋들은 뭐 기술이라는 것은 A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생산 요소들은 근접 원인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번영의 높은 수준을 생산 요소들의 높은 수준과 연결시켜주지만은 왜 생산 요소들의 수준이 높은지에 대해서 왜 K와 L이 또는 기술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설명 못 하잖아요. 그냥 그게 많으면은 그냥 잘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이게 왜 많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근접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근본 원인.
번영의 근본 원인, 그 생산에 있어서 때문에 왜 K가 높고 왜 기술이 높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 요소들을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접 원인이 뭐였죠? 이게 투입 요소들, 그렇죠? 차이의 뿌리가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들은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의 심층적인 결정 요인들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번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1인당 소득일 수도 있고 국가 전체로 보면 총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인당 소득이든 총소득이든 이거는 생산의 요소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물적 자본, 뭐 노동이라는 것은 그냥 H로 해서 그냥 휴먼 캐피탈로 이렇게 인적 자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술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은 근접 원인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본 원인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입 요소들은 근접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들이 왜 다른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인풋들이 달라서 생산이 달라지느냐, 그래서 왜 소득이 달라지냐 이렇게 했을 때 근본 원인 중에 원인을 찾는 것 중에서 크게 이제 세 개, 지리, 문화,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찬찬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들은 세 가지 범주 혹은 이론들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지리 가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사는 지역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더운 지역, 추운 지역 이렇게 뭐 다를 수가 있고, 문화 가설. 두 번째는 문화 가설이 이렇게 있는데, 문화 같은 경우는 종교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교도 정신이라 그래서 뭐 자신의 직업은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뭐 크리스티애니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있는 국가들은 뭐 더 열심히 해서 더 생산이 많아진다.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문화 가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제도 가설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 시장 경제, 시장 경제를 뭐 활성화시키느냐, 아니면은 그런 뭐 배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찬찬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 가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하나 알아야 될 건, 어떤 가설이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것은 항상 맞는 거, 맞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설이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가설을 제시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박되는 게 있으면은 가설이 성립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리 가설이라 그래요. 지역 때문에 나라별로 좀 번영이 다른가? 1인당 소득이 다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리 가설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해서 관측되는 번영의 큰 차이가 궁극적으로 지리, 기후, 생태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 위치해 있는 것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그 지역 때문에, 그 지역이라는 것은 땅에 대한 것도 해당될 수 있지만은 날씨 같은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런 것 차이 때문에 번영의 차이가 발생한다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세계 지도는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경제들이 온대, 열대 바깥 지역에 위치함에 비해서 1인당 GDP 수준이 낮은 경제들은 열대 지역에 위치한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북해기선, 남해기선, 그래서 요쪽이 이제 열대하고 아열대 기후죠. 여기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온대, 냉대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 저 밑에 지역은 그러니까 여기는 더운 지역, 여기는 약간 어느 정도 온화하고, 또는 이제 춥거나, 그죠? 여기가 온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 아주 진한 갈색으로 된 부분이 1인당 GDP가 500불에서 1600불 사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허파도 있죠. 요런데. 그죠? 그 다음에 황토색 같은 경우도 좀 저소득 국가. 그죠? 그러니까 이 저소득 국가들은 대부분의 이제 더운 지역, 아열대 기후, 그죠? 열대나 아열대 기후에 이렇게 속해 있고,
아주 잘 사는 나라들, 그죠? 아주 진파란색 이런 데들은 좀 이런 데 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온화하고 이렇게 좀 추운 지역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국가가 위치해 있는 위치, 지리가 어떤 경제적인 번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첫 번째, 과거에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 몬테스키웨와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은 열대 기후가 근로 노력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L이라 우리가 Y는 A 곱하기 FKL이었죠. 그러니까 인구는 많더라도 L 자체는 실제로 노동 시간이 되는 거죠. 노동 시간. 그죠? 총 투입 노동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더운 나라 같은 경우는 더울 때 일 안 하고 그러면은 더운 날씨 때문에 L 같은 게 감소해가지고 생산도 줄어들어서 일인당 수도 줄어들지 않았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지리병리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열대기후가 말라리아와 댕기와 같은 전염병에 더욱 취약하여서 빈곤을 초래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열대 지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국가가 위치된 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서 있는 풍토, 그죠? 생태라든지 그다음에 날씨,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 성장 또는 번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리 가설이? 더운 나라에서는 못 사는 것 같다. 자, 가설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설이라는 걸 주장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가설이 성립 안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 더운 나라인 위치한 국가들은 못 산다. 그렇죠? 근데 바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서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데는 다 거기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데 되게 잘 살죠. 반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리 가설이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죠? 반박의 여지가 있으면 가설이 성립할 수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리 가설이 옳다면은 세계 가난한 나라들이 자신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예상해야 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교통과 질병 퇴치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면은 지리적 단점들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사례가 뭐였죠?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그렇죠? 덥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밖에 나가면은 덥지만은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두바이 같은 데도 그렇고 밖에 날씨는 더운데 사람들이 이동할 때 다 시원한 에어컨에서 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열대 기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래서 지리 가설은 틀릴 수도 있다. 그죠? 지리 가설 때문에 생태, 기후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 편향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죠? 두 번째, 문화 가설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관측되는 번영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적 신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의 사례라는 것은 종교적인 거죠. 가족 간의 유대, 그 다음에 사회 규범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적 변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설의 지지자들은 어떤 문화는 저축이나 투자, 근면한 노동을 촉진하고 신기술을 포용하는 데 더욱 개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가진 사회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에 비해서 오늘날 더욱 번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나 기독교 국가들 있죠. 예를 들어 유럽에서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니티,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안 해도 천주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럽 국가들, 미국 국가들 이렇게 보면은 다른 나라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화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1905년에 프로테스탄트 신념이, 그렇죠?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처럼 그 직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신념이라는 것이 더 많은 근로 노력과 더 높은 저축률 그리고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낳았다고 주장했죠. 그렇죠? 뭐, 자, 그러면 문화가설이 맞을까요? 이런 것들이, 요 문화가설이 이런 거 영향을 줬을까요? 그래서 Y가 늘어났을까요? 하나로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종교도 문화에 속하니까 크리스찬에서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더 막 잘 살더라. 자, 그러면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필리핀 기독교 이렇게 국가죠, 그렇죠?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잘 살았지만 지금은 되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국가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나중에 좀 보면 알겠죠, 그렇죠? 제도가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제도가설이라고 하는데 제도가설은 전 세계에서 관측되는 번영의 큰 차이가 궁극적으로 사회가 그 스스로를 조직하고 개인들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형성하는 방식, 소위 경제적 게임의 룰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번영의 이제 근본 원인, 그렇죠? 원인이라는 것이 지금 봤던 거 뭐죠? 지리 가설. 요건 아닌 것 같다. 문화 가설도 이거에 대한 반론을 이제 뒤에서 제시할 거예요. 문화 가설도 아닌 것 같다. 제도 가설 요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는 거죠. 제도는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갖는다. 그래서 뭐냐면 제도라는 것은 개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도는 행동에 대한 제약을 부과한다. 그다음에 제도는 인센티브를 결정함으로써 인간 행동을 형성한다. 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봤을 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사실 보면은 이게 세 가지를 완전히 비교할 수 있는 사례죠. 자, 지리가설에 따르면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사실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죠. 위도상으로도 비슷하고 기후상으로도 비슷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지금 남한과 여기서 보면 사진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은 위성에서 딱 밤에 사진을 찍은 거죠. 딱 보니까 북한은 어디 평양 쪽에만 불빛 좀 보이죠. 그렇죠? 나머지 다 시커멓고 한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남한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있어서 불이 마저 하얗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기를 많이 쓰고 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경제적 번영을 좀 약간 위성으로 찍은 그 느낌이라고 할까? 자, 그러면 제도 가설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리 가설로 따지면은 지리 가설이라는 것은 놓여진 지역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는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가설 같은 건 어떨까요? 문화가설이라는 것은 딱 보면은 뭐 어떤 우리나라 뭐 사회적 유대 뭐 예전부터 우리가 오래전부터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이 그 1950년 이전에는 1940 그러니까 우리 광복되기 전에 1945년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기 전까지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생활했었죠. 문화도 그러니까 해서
사회적 유도도 비슷하고 유교 문화라는 것도 같이 있었고, 그죠? 그런데 그 문화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좀 설명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차이점이라는 것이 이제 제도에서 좀 차이가 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도 가설이라는 것이 국가 간의 번영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맞는 가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한국이라는 자연 실험은 제도 가설에 대한 검증을 제공한다 이렇게 했죠. 자연 실험은 뭐죠? 뭐 인위적 실험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이공계에서는 또는 이제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그러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할 때 하나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인위적으로 뭘 변형시켜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국가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제도가 확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인위적인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실험은 뭐냐면 어쩌다 보니까 양쪽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걸 이제 자연 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1940년대에 남한과 북한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지리를 가진 한 나라였다. 그렇죠? 그래서 1945년에 이 나라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협정에 의해서 3파선을 따라 두 나라로 분단되었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음, 그래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분단되고 나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1970년부터는 확 한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확 차이가 났죠. 1인당 GDP가. 그죠? 그래서 2010년에 북한은 1인당 GDP가 한 1,500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4만 불에 가까운 4만 불에 가깝게 이제 1인당 GDP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지금 봤을 때 우리가 가설 3개 있었죠. 지리적 가설이냐, 문화인가, 제도인가. 근데 아까 이미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단되기 이전까지는 이게 거의 유사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 책에서. 그죠? 그래서 어, 남한에서는 그 해방 이후에 시장 경제를 도입한 거죠. 시장 기반 경제를 채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얘기죠. 우리 자본이 뭐라 그랬죠? 자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그랬죠.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니까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있죠. 뭐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했을 때 보면은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뭐 자본을 이렇게 구매하면 자본 구매라는 걸 투자라 그러죠. 기업들이 사는 거. 그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제도를 인해서 요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줬던 거죠.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니까 투자를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늘어나니까 투자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더 늘어나고 뭐 기술 혁신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뭐냐면 R&D 투자 같은 경우는 보면 세액 공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인센티브 계속 제공하니까 이것도 좋아졌더라. 그죠? 이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독재 체제는 엄격한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해서 사유재산을 불법화하고 시장을 금지했다.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어떤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 자체를 금지하다 보면은 비효율이 발생하겠죠. 비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나나? 그죠?
시장에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자원을 배분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거를 먼저 가장 효율적인 부문에 투입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가장 가치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가장 이렇게 좀 뛰어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서 지금 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뭐라 그럴까? 의사? 그렇죠? 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러니까 최소한 뭐 대학 들어갈 때 보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경쟁이 높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그 의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서 김정은의 초청장 하나로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보면은 그 초청장으로 의대를 간 사람의 어떤 실력이 보장될 수 있느냐, 그죠? 생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의사라는 것도 하나의 생산 요소라고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그랬을 때 그 노동이 투입됐을 때 생산성이 높을 수 있느냐, 그죠? 그 제도가 다름에 따라서 그렇게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경제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그 경제제도라는 것은 경제적 거래에 관한 한 사회의 규칙들의 측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제도는 다음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재산권과 소유의 보호, 그죠? 재산권이 보호돼야지 사람들이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있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지금 사실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적 재산권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있으면 그냥 모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적 재산권이 보호돼야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소프트웨어의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이 보호돼야지 그 개발한 사람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적 재산권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소프트웨어를 기껏 개발했는데 누가 이제 불법 카피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개발한 사람들이 수익이 없어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생산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그죠? 그다음에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그죠? 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적인 질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과 직업에 대한 관한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경제제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제도도 여러 가지 경제제도가 있는데 포용적 경제제도라는 게 무엇이냐? 포용적. 그렇죠?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제도에 대해서 다 그걸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적 계약을 허용하고 이행을 집행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과 직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거.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구비하는 것들을 다 포용적 경제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착취적 경제제도라는 것은 그 다음과 같이 경제로부터의 자원을 제거하는 제도,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를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거죠. 사유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사적 계약의 집행하지 않고 시장의 작동에 간섭하고, 그죠? 새로운 사업과 직업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약간 경제 활동이 좀 위축이 되겠죠, 그죠? 경제제도는 이러고요. 정치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정치제도, 그래서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정치 권력에 어떤 제약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회규칙들의 여러 측면이라 되겠죠. 정치제도, 그죠? 자, 북한에서는 과거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김정은에게 정치 권력이 전적으로 부여된다. 그죠? 세습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이제 분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면 정치라는 것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 제도는 경제 제도의 모습을 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하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 민주화한 나라들은 민주화하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서 민주화 이후 약 20년 동안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1인당 GDP가 약 20%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민주화 전후의 1인당 GDP 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된 이 시점부터 경제당 1인당 GDP는 좀 증가하는 것 같다. 자, 그다음에 동유럽의 경험은 제도 가설의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동유럽 국가들은 그 예전에 소련이라고 있었어요. 소련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때 누구지? 고르바초프인가요? 1990년쯤에 이때 이제 이게 소련이 많이 국가들이 나뉘었죠. 러시아라는 것도 생기고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탄탄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개별 국가들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독립 국가, 예전에도 공산 국가였는데 그 나라들도 좀 독립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1948년에 오스트리아는 포용적 경제 제도를 가진 시장 경제 체제를 따르게 된 비해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이제 러시아 밑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영향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기는 오스트리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시장 경제, 자유 경제 이렇게 하면서 경제 성장이 꾸준히 됐었고, 자 체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긴 했죠, 그렇죠? 이렇게 이루기 시작했는데 격차가 좀 생긴 거죠. 공산주의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좀 격차가 생기면서 1990년 이제 러시아가 붕괴됐죠, 그렇죠?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공산체제를 버리면서,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혼란기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체코도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경제 받아들면서 경제 성장을 확 일으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도가 아무래도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시장 경제냐, 공산주의 경제냐,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89년에 체코슬로바키아는 12,000불 정도 1인당 지표였고 오스트리아는 22,000불, 그렇죠? 1인당 지표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본 것처럼 지리인가 문화인가 제도인가, 왜냐면 체코하고 오스트리아는 거의 가까워요, 그렇죠? 지리는 아닌 것 같고 문화인가 카톨릭, 그죠? 크리스찬니티 요거는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엔 요거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 붕괴 이후 1990년, 그죠? 이후 포용적 제도를 갖게 된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는 그들의 이웃 나라인 오스트리아와 1인당 GDP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다, 그죠? 제도 때문에 그렇다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착취적 경제 제도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지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착취적 경제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과 활동에 따른 수익, 한계 편익과 기업과 활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잠재적 기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벌 수 있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그들의 순수를 매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기업가들의 수를 X축으로 하고 기업가들의 수익을 보여주는 Y축으로 보여주는 다음의 슬라이드 그래프에서 기업가 활동에 따른 수익 곡선이라는 것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이제 표시되는 거죠. 일단은 뭐냐면 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내림차순을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기업의 수, 그죠? 기업의 수 증가함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이 가지는 한계 수익은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가들이 동일한 기회비용, 그러니까 동일한 기회비용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기업가 활동에 기회비용을 추가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요,
이렇게 기회비용은 이제 기업가치에 상관없이 기회비용을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요 공급이랑 좀 비슷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거 보면 이렇게 수익 곡선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비용 곡선이 만나는 거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요점에서 우리가 극대화가 되죠. 수익과 비용을 빼면 요 거리만큼, 그죠? 이 거리만큼 이 면적이 뭐라 그러죠? 공급자 이용,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활동에 따른 수익이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 면적만큼이 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총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700개 기업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만큼을 5만 이상을 이게 사업을 다 선택해서 요만큼의 면적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착취적 경제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로는 기업이 수익을 마음대로 못 가져가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취약한 재산권과 취약한 법 집행령으로 인해서 기업가 자신이 창출한 수익을 전부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은 원래는 수익 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좀 줄이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 곡선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아까는 요만큼의 면적이 이익이 됐었는데 이 수익 곡선이 이쪽으로 가면은 요만큼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것도 좀 줄어들고 기업가 수도 확실히 줄어들죠. 원래는 여기서 700이 있었는데 300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을 이렇게 보장 못하면은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착취적 경제제도로 인해서 진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입 비용 발생한다는 얘기는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게다가 요거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요만큼으로 이익이라는 게 확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착취적 경제제도로 인해서 수익을 보장 못하거나 비용을 상승시킬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시장이 위축돼서 위축돼서 이제 경제 번영이 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착취적 경제제도를 하면은 경제 번영을 이루지 못하는데 왜 굳이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못 이루는데 왜 굳이 착취적 경제제도를 이루려고 하느냐? 그게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 정치의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죠. 이 정치의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 성장이 기존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정치 권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그래서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같은 지배자들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착취적 경제제도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포용적 경제제도를 하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쪽에 이제 파워가 커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따져보면은 사실은 뭐 많이 가진 자가 조금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뭐 정치에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위협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용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보면은 착취적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때 여기서는 이제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기술 발전이 있었고, 그렇죠? 이런 포용적 경제제도라는 게 기술 발전이라든지 뭐 어떤 자본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이룰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증거에 근거한 경제학 사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미 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해서 지리적 이유로 열대와 아열대 지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가, 그렇죠? 이게 지리 가설이었죠. 이게 다음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반론은 우리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00년에 도시화 및 인구 밀도, 그 다음에 2010년 도시화율과 1인당 GDP 같은 거 좀 얘기해 볼게요. 자, 15세기 후반부터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랄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북미 대륙을 식민지화했다는 얘기죠. 당시에 1인당 GDP 데이터는 없지만은 1500년에 도시화와 인구 밀도를 사용함으로써 이전에 식민지였던 지역들의 소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식민지화를 시켰는데 유럽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지금 어때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오스트랄아시아라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죠? 여기는 잘 살죠. 북미 대륙은 어때요? 잘 살죠. 라틴 아메리카 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소득이. 자, 일단은 그것만 이제 머리에 좀 갖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과거에 잘 살았던 국가들이 지금은 어떤가 이게 하나 바꿔보면 되는 거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도 잘 살았던 나라들이 지금도 잘 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 때문에 지역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시와 인구 밀도를 사용할 거란 얘기죠. GDP, 1인당 GDP가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충분한 농업 잉여와 교통 및 교육망을 창출하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특히 더 많은 도시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그때가 잘 사는 국가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1500년의 번영과 노동 1인당 GDP로 측정된 오늘날의 번영 사이는 어떤가 한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500년 거주 인구 비율 보면 PPP 쪽 1인당 GDP 보면은 좀 반대로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예전에 잘 살던 국가가 지금도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러면은 예전이랑 지금이랑 변하지 않는 거는 지리 같은 거 없죠? 지리 같은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잘 산 나라들이 오늘날에 굳이 잘 사는 건 잘 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지리 가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시 거주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도 음액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밀도로 따지더라도 인구 밀도가 어떤 경제 수준을 대표하는 거라 그러면은 좀 더 강하게 나타나죠. 과거와 지금의 그것이 거의 좀 반대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그렇죠? 지리가설은 좀 틀리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운명의 역전이라는 얘기죠. 운명의 역전. 운명의 역전이라는 것은 옛날에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못 살고, 반대로 옛날에 못 살던 나라들이 지금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그래프는 운명의 역전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1500년대에 가난했던 이전의 식민지들이 오늘날에는 부유한 데 비해서 1500년에 부유했던 이전의 식민지들은 오늘날 비교적 가난하다.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멕시코 예전에 잉카 문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잉카 문명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와서 고기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잉카 문명 같은 경우는 되게 발전했죠. 인구 밀도도 높고 잘 살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옛날보다는 못 산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이거죠. 일단은 지리 가설도 아닌 것 같고 문화 가설도 아닌 것 같고 제도인 것 같다 이렇게 좀 계속 주장하는 건데 음,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같은 가난한 온대 지역에 장착한 사람들은 더 낮은 정착 및 사망률로 인해서 포용적 경제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멕시코, 페루, 인도, 모로코와 같이 부유한 열대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은
높은 정착 민 사망률로 인해서 착취적 경제제도를 채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도를 어떻게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들이 나중에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이 뭐였냐면은 지리적인 이유로 열대와 아열대 지역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그래서 답변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그렇죠? 열대 지역이 오늘날 더 낮은 1인당 GDP를 갖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 이유는 열대라는 지리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착취적 제도가 채택되기 때문인 것이라 이거죠. 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외국 원조와 세계 빈곤 해결 요 관련된 좀 이슈를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가수인 보노 이제 유튜 그룹 유튜의 보컬리스트. 가수인 보노와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 그다음에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세계 곳곳의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서방 세계에 의한 외국 원조와 개발 원조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있고 K와 L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K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에서도 인구가 되게 많은 나라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L은 많더라도 물론 이제 L이 있더라도 우리가 L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있었죠.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 노동에다가 노동의 질, 그렇죠? 노동의 질을 어떻게 측정하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노동의 질을 측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 자체로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 원조를 받아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프리 삭스는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주의 깊게 계획되고 목표 설정된 개발 원조를 통해서 2025년까지 극단적인 빈곤이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이런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다 바로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투입하면은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데 외국 원조라는 것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외국 원조가 빈곤을 줄이는데 전반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비사 모요는 죽은 원조라는 책에서 이제까지 아프리카에 1조 달러가 넘는 원조가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이 원조의 대부분이 수혜자들을 더 잘 살게 되지 못했고 일부는 더 못 살게 됐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국 원조라는 것이 진짜 자본을 늘리고 노동의 진리를 높이고 그다음 기술을 개발하는데 바로 투입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공된 외국 원조의 금액이 물적 자본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Y는 잠깐만요. 그렇죠? 물적 자본과 그렇죠? 요거 K 해당 거 교육 취득에 그렇죠? 요 노동의 질 그렇죠? 교육 취득의 상당한 증가를 초래할 만큼 충분히 많지 않으며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기술이나 생산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 여기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렇죠? K와 H와 A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Y가 늘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외국 원조가 교육이나 신기술에 투자되지 못하고 부패한 정부 관료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 원조의 약 10에서 15%만이 의도한 목적에 의해서 실제로 상용된다고 많은 연구들이 지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 수혜국의 정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실제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생산 요소로만 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제대로 투입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이 되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원조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더 뭐라 했죠? 이거는
번영의 근접 원인이었죠. 근본 원인은 뭐였죠? 제도라는 것이 이걸 결정한다 그랬죠. 제도라는 것이. 그죠? 근데 제도 자체가 이상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이상하면은 Y가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빈곤의 뿌리가 착취적 경제 제도라면은 이런 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외국 원조는 빈곤의 근본 원인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외국의 원조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지배하는 독재자들에게 빨리 들어가며 착취적 경제제도는 독재자들에게 더 큰 권력과 힘을 제공한다. 이게 좀 약간 원조의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제22장 왜 전 세계 모두가 발전하지 못했느냐 이 장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